방식이 바뀌었다. 군관리 업체 주도 방식에서 주계약 업체가 삼성항공이었습니다. 한 배에 탄 파트너. 미국 사업도 아닌데 왜 한국에서 필요로 하는 항공기 개발 사업에 내가 돈을 내느냐. 락히드 마틴이 이제 우리나라의 F-16을 팔면서 절충 교육이라는 코를 깨인 입장인데 막중한 책임감. 삼성항공이 T-50 항공기를 한국 정부가 아닌 해외에 수출해서 그 수출되는 비행기의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로키드한테 갚아라. 피할 수 없는 위기. 돈과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에 직면에 있어서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위기는 두려움이 아니라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그야말로 독배였던 것 같습니다. 성공의 원동력이다. 우리도 이 통합시험 개념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 독자 모델을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열망이 아주 컸고요. T-50 고등훈련기 개발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고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남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T-50 고등훈련기 체계 개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소개합니다. 먼저 공군 항공사업단 소속으로 고등훈련기 체계 개발에 참여하신 고심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심재입니다. 삼성항공 소속으로 기초연구부터 수출에 이르기까지 T-50 개발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하신 김영준 전무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준입니다. 역시 삼성항공에서 근무하시면서 로키드 마틴사와 계약 관리부터 수출 사업에 이르기까지 T-50 사업에 참여하신 이용식 상무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식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T-50 체계 개발 준비 과정과 계약 과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용식 상무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한 가지 좀 설명을 듣고 싶은 좀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이 삼성항공과 로키드 마틴사에 있어서의 이 둘 다 업체이기 때문에 이 투자 환수 과정에 대해서 조금 그렇죠. 궁금한데요. 이제 삼성항공과 로키드 방위산업체가 그 유례 없이 민간 투자 업체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무기 개발 과정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투자 환수를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 설명이 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개발에 필요한 돈을 직접 돈으로 좀 준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물간이나 어떤 지원적인 측면으로 이제 했는지 궁금한데요. 이 투자금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고 환수되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 사회자님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로키드가 돈으로 투자한 건 아니고요. 그 자기가 담당해야 되는 이제 업무를 자기 돈을 투입해서 투자한 방식이었고, 그다음에 양산 중에 이제 그 돈을 돌려받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개발 대금을 뒤에 늦게 받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투자 환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초점이 된 이유들 중에 하나가 군수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용자인 이제 정부에서 개발 비용을 다 이제 부담을 하는 게 상례이기 때문에 업체가 투자를 한 경우가 흔치 않다는 사항들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이제 투자를 해야지 되는 금액의 규모, 또 그 환수 조건이 업체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됐었다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조적으로 알기 위해 가지고 T-50 체계 개발은 우리 돈으로는 2조 1천억 원, 그다음에 달러 베이스로는 20억 불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참고로 보잉사가 보잉 787 그 새로운 그 여객기를 개발하는데 200억 불 이상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잉 같은 경우에는 200억 불을 업체가 부담을 합니다. 이건 뭐 자동차 회사라든지 일반 그 민수용품을 개발하는 업체들은 다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삼성항공은
연 매출이 한 7천억 원 정도 되는 회사였습니다. 이제 연 매출이 7천억인 회사가 투자를 판단해야 되는 금액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천억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1년에 버는 돈의 반을 투자를 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몇 년 동안, 최소한 8년 동안 그 돈을 못 돌려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록히드의 경우에는 록히드가 담당하는 그 체개발 비용 업무 그 전체 사업비가 한 7억 불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 이제 투자 환수가 논의가 된 부분들은 이제 그 개발 분담 계약. 그래서 그 부분들이 록히드 몫으로 그러니까 전체 그 비용으로는 4억 불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억 불 중에 반 이상 2억 4천만 불을 투자를 해라. 그래서 물론 이제 록히드는 뭐 지금도 그렇고 뭐 삼성항공 또 지금의 한국항공보다는 10배 이상 큰 회사니까 그게 재정적인 부담이 되느냐 하는 것보다는 미국 사업도 아닌데 또 압도적인 그 시장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 왜 한국에서 필요로 하는 항공기 개발 사업에 내가 돈을 내느냐라고 하는 아주 그 황당한 요구를 받은 그런 이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정부는 탐색 개발서부터 이 T-50 체개발 사업을 구체화하는 과정 중에 항공기가 아무속에서 초무속으로 바뀌고 또 그 국내 개발하는 거에서 국제 공동 개발로 바뀌면서 항공기의 성능은 글로벌한 수준까지 올라갔지만 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이 사업이 수출됐을 경우에 그 록히드가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어떤 안전장치를 취해야 되겠다라는 그 고심 끝에 투자를 하도록 한 거였고 그 록히드가 초기에부터 이런 요구가 있었다면 아마 잘 안 달려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탐색 개발을 할 때만 해도 기술 배우러 왔구나 하고 생각했었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다른 요구가 바뀌어졌고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이제 그 투자를 해야지 되겠다고 하는 것들이 내심 이제 선 겁니다. 근데 록히드도 사실 이 T-50 체개발 사업에 참여할 거냐 그리고 어떤 비행기를 개발하고 자기네들의 그 1급 기술자를 그 기술 지원 그 계약을 통해서 한국에다 보낼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한 12년 이상 겪어보니 그 앞서 말씀드린 기술 지원 계약에 한국에 파견됐던 100여 명의 엔지니어들이 록히드로 봐서도 핵심 기술 인력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세계 수준의 항공기를 개발하려고 또 개발해야지 되겠다고 하는 것들이 록히드도 내부적으로 공감대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런 록히드가 나름대로 어떤 그 목적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상당히 그 이례적인 이런 투자에 관련된 얘기가 이루어지게 됐겠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록히드가 뭐 우리 그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사듯이 그 돈을 투자하고 뭐 주가가 올라가면 주식을 팔아서 돈을 받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그 자기가 그 4억 불 이상의 개발 분담 그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반이 넘는 2억 4천만 불을 체개발 중에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그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또 그 돈을 2억 4천만 불을 다 한국 정부가 부담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 반인 50%인 1억 2천만 불은 T-50 양산 사업 중에 한국 정부가 부담을 합니다. 근데 나머지 1억 2천만 불은 한국 정부가 갚아주는 게 아니고 삼성항공이 T-50 항공기를 한국 정부가 아닌 해외에 수출해서 그 수출되는 비행기의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록히드한테 갚아라. 그래서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멋있는 계약 요구도를 냈는데 이걸 이제 계약서에 관철시키려니 참 어렵죠. 그래서 록히드가 참 답답한 상황에서 자 좋다 그러면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들이는 돈이 띄지 않도록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2003년 12월까지 양산이 가지 않으면
내가 체개발 중에 투자한 돈은 당장 돌려줘야지 됩니다. 이런 사항들도 있고요. 또 양산에 돌려주는 것도 한국 정부가 양산 사업은 가지만 양산 사업을 몇 년부터 몇 대를 살지를 모른다고 하니 그 삼성항공의 투자분은 한국 정부가 양산 사업을 하면 그 항공기 팔 때마다 돌려받는데 로키드는 그렇게는 못하겠고 양산 계약이 되면 그때서부터 고정된 확정된 숫자를 매월 내놔라. 그래서 양산이 그 한국 정부 양산의 그 계약 규모가 크든 작든 자기가 받아야 될 1억 2천만 불은 확실히 몇 월 며칠까지는 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1억 2천만 불은 이제 로키드 나름대로는 이제 그 안전 장치를 해놨는데 나머지 이제 수출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이제 1억 2천만 불은 이 수출은 삼성항공이 잘 할지 또 될지도 모르겠고 또 그걸 하려면 또 로키드가 자신의 역량을 또 투입을 해야지 되겠고 그래서 참 본의 아니게 그 수출에 로키드가 매진하게 되는 그런 컨디션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도 자 좋다 그러면 초기에 항공기 100대를 수출하면 그 100대에 나누어서 1억 2천만 불을 그 돌려드리겠다고 이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돈 주고 일 시키면 되는 로키드인데 양산 일정이 정해졌고 돌려받을 돈이 정해졌고 수출을 어떻게 해야지 되고가 정해지니 어떨 때는 상전이고요. 또 어떨 때는 저 날짜를 못 지키면 뭐 이 사업이 위태위태하는 그런 상황도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원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이 T-50 체계개발 사업이 로키드와 로키드한테 어떤 그 불리한 무슨 계약을 맺은 게 아니냐 그렇지가 않고 너무 그 통상적인 계약 요구 조건에 없는 숙제들을 부담들을 이제 로키드한테 얹어서 그걸 이제 그 관철시킨 거죠. 그래서 현재 이제 그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사업을 한 지가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나서 다행히 T-50 양산도 되고 수출도 됐습니다. 근데 한국 정부 양산을 통해서 그 환수하기로 됐던 돈은 삼성항공 측면에서도 돌려받았고 그다음에 로키드도 1억 2천만 불은 돌려받았고요. 그다음에 수출에서 받기로 했던 부분들은 로키드는 아직 뭐 수출이 이제 지금 한 60여 대가 됐는데 100대가 안 돼서 다 못 돌려받은 부분도 있고 또 60여 대에 대해서도 안 그래도 T-50 항공기 가격 경쟁력이 문제인데 로키드 그 환수금까지 얹으면 너무 비싸져서 비행기 수출이 안 되니 좀 천천히 갑시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이 수출에 따른 로키드 환수는 다 이루어지지가 않고 다라기보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두 회사가 아직도 이제 그 관계를 가지고 수출을 그 노력하고 있는 그런 이제 매개체가 되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해 주신 투자라는 부분은 자기의 개발할 대금을 늦게 받는 부분이고 그 늦게 받는 환수 조건이 너무 그 업체 입장에서는 불확정적인 요소가 많았고 또 한국 또는 삼성항공 입장에서는 향후에도 로키드를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그 안전장치가 됐다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상무님 말씀 쭉 듣다 보니까 굉장히 길고 복잡한 이야기를 또 짧은 시간에 이렇게 요약을 좀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두 업체가 이윤을 추구하는 두 업체가 T-50이라고 하는 공동 개발에 묶여서 그러니까 어떤 물고 물리는 관계로 지금 20년이 지났고 앞으로도 한 40여 대의 이 그 T-50 수출이 끝나고 나서야지 이제 이 문제가 좀 정리될 만큼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는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삼성항공이 그 당시에 투자하기로 한 금액이 이제 약 3천억 원 정도에 이제 달하게 되는데요. 이제 기업이 목표를 통해서 분명히 추구하는 것이 이익을 추구합니다. 투자되는 금액 대비 분명히 환수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은 뭐 어느 기업든 투자를 좀 하겠죠. 이 당시 체계 개발을 결심할 당시에 이제 삼성항공의 기본적인 의사정책 결정 구조, 판단 이런 것들이 이제 꽤 궁금한데요.
사실 이제 사업의 규모나 환경 그리고 앞서 쭉 설명해 주셨던 바대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닥 삼성항공에게 유리한 여건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로 지금 종합을 해볼 수 그렇죠. 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었는지 또 그 당시에 예. 판단이 어떤 그런 상황적인 부분들을 조금 설명해 주시죠. 예. 흔히 하는 그 분석 기법을 도입을 한다면 투자 내지는 참여해서는 안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아주 단순한 게 체개발 사업 비용이 2조 1천억 원이고 뭐 삼성항공이 이윤을 추구한다 그래도 10% 정도 붙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체개발이 성공되고 다 제대로 돌아간다 해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익은 2천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부담해야 되는 투자액이 3천억 원이다. 그러면 이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서 설명이 됐지만 이 3천억 원은 내가 집어넣는 투자액이고 그거가 내일 돌려받는 게 아니고 한 8년에서 10년 뒤에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이자 비용을 합치면은 7천억 원, 6천억에서 7천억 규모가 되는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서는 이제 판단하기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1990년대가 이제 어떤 때인가를 이제 살펴본다면은 삼성항공 측면에서는 KFP 그래서 F-16 그 전투기 사업을 면허 생산 사업을 합니다. 면허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록히드로부터 도면이라든지 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부품을 가공하거나 조립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걸 해보고 이제 항공기 만드는 법은 알았는데 이제 내 독자적인 모델이 있고 그걸 가지고 그 한국 정부는 물론이고 세계 영업을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나의 모델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독자 모델을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 열망이 아주 컸고요. 그리고 그 90년대에 아마 한국 산업계 전체가 그 중화공업 투자라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삼성항공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는 이제 삼성그룹의 일환이었고 뭐 지금 우리들 뭐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삼성전자가 반도체 라인 하나를 만들려면은 뭐 1조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가는 거고 또 그때 많이 만들던 그 조선소의 도크 그 배 만드는 도크를 하나 만들어도 한 1조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뭐 자동차의 그 신규 모델 그 라인을 그 만들려면은 수천억 원이 들어가고요. 결국은 이 삼성항공의 그 회사 측면의 경영자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전략적인 그 산업적 판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정부가 업체에게 요구했던 것도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 산업계가 감당할 수 있는 아마 극한치였겠죠. 최대치였고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 중에는 내 모델을 갖겠다는 부분도 있겠고 또 그 여러 그 회사들이 국내 회사들이 이 항공 사업을 참여하고 내가 핵심적인 사업을 담당하겠습니다라고 서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선의 경쟁을 하던 시절에 이 삼성항공 입장에서는 T50 체개발이라고 하는 그 임무를 맡았고 이 임무를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 못합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그래서 그야말로 독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뭐 저희 이제 선배 경영진들이 이제 판단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해도 상당히 리스크가 많고 힘든 것들이었는데 뭐 결국 우리가 이제 이 T50 항공기를 그렇게 힘든 과정을 겪어가면서 추구했던 클라이막스 중에 하나는 미공군 사업이었던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작년에 이미 이제 미 정부에서는 판단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업체들이 그 사업을 잡기 위해서 투자 내지는 그 수지 타산을 포기하는 걸 보면 한 산업계 생태계를 자기가 확보한다 또는 그 대량 그 물량을 확보해서 그 유일한 플랫폼이 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정말 큰 그 부담을 해야지 되겠고 그런 부담을 하기에는 아직 그 한국이나 이
뭐 삼성항공 또는 최근에 이제 한국항공이 아직은 크지 못하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 한국 산업이 다른 뭐 전자라든지 조선이나 자동차에서 이루었던 것들을 항공에서 이룰 수 있는 기회 중에 그 한 가지 기회는 그 크나큰 성공은 이루지 못했구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뭐 그거를 달성하기에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또 뭐 사업적 리스크가 하도 컸는데 아마 20년 전에 우리 선배님들도 뭐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이런 그 투자 환수라는 그 어려운 조건들을 수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1997년 미국의 록히드와 마틴 마리에타가 합병해 록히드 마틴이 탄생했다. 그리고 2년 후 보잉이 맥도넬 더글라스를 인수하여 세계 방산 시장에 또 하나의 공룡 기업이 등장한다. 두 방산 기업을 필두로 미국은 거대 자본과 기술력을 통해 세계 방산업계를 지배해 나갔다. 이에 위기를 느낀 유럽 업체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1999년 독일 다사와 스페인 카사, 프랑스 아에로스파시알 마트라가 합병을 발표하고 2000년 통합법인 EADS 유럽 항공방위 우주사가 탄생했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 전 세계를 휩쓴 경제난 때문에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거쳐 2014년 에어버스 디펜스 앤 스페이스라는 이름으로 에어버스의 자회사가 된다. 현재 EADS는 에어버스의 A330, A380 항공기를 비롯해 유로콥터의 타이거와 푸마, 카시디안의 유로파이터 등을 생산하며 세계 항공산업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2014년 플라이트 인터내셔널이 발표한 세계 항공우주산업 기업별 순위를 살펴보면 5위권 내의 기업들 가운데 에어버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미국 기업들이 포진해 있다. 유럽 내 여러 회사들의 통합으로 만들어진 에어버스만이 미국의 거대 기업들과 대등하게 경쟁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항공기 개발은 고도의 기술과 많은 자본이 필요하지만 자동차나 컴퓨터 시장에 비해 수요가 많지 않다. 한마디로 투자 회수를 쉽게 장담하기 힘든 고위험 산업이다. 한국항공진흥협회에서 발표한 2013년 세계 항공우주산업 나라별 시장 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항공우주산업 순위는 세계 15위다. 그러나 연간 4%의 성장세를 보이는 세계 항공우주산업의 중요성이나 공군력이 전세를 좌우하는 현대전의 양상을 고려할 때 수출 경쟁력과 자주 국방력이 필수인 대한민국에게 항공우주산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산업은 2012년 이후 매년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단기간에 현재의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치열한 기술 확보 덕분이었다. 그 뚜렷한 증거가 바로 최초의 도전에서 동급 최강의 명품을 탄생시킨 T-50 고등훈련기 개발 사업이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항공우주 산업의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의 주요한 답과 해결해야 할 숙제의 대부분은 대한민국의 첫 번째 초음속 제트기인 T-50 고등훈련기 개발 과정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 산업. 오늘은 T-50 고등훈련기 체계 개발 준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심재 대표님, 네. 이제 항공기 개발 과정에서 공군의 이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비행 시험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서 이미 이제 KT-1 개발 과정에서 이제 비행 시험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좀 다뤄봤는데요. 이제 T-50 개발 때는 기존과는 좀 다른 이 비행 시험 체계가 도입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항공기 개발과 비행 시험 체계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예. 비행 시험이라고 하면 시험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제 그 비행 시험의 목적이 그 만들어진 비행기가 어떤 성능이 잘 나오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는 비행 시험 평가 이런 식으로 용어를 쓰긴 합니다. 물론 이제 엄격히 이제 시험하는 것 자체와 평가하는 것은 분리가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비행 시험 체계 또는 비행 시험 시스템이라고 하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갑니다. 이제
실제로 어떤 개발된 항공기 또는 뭐 개발이 아니라 개조된 항공기라도 그 개발 또는 개조된 항공기의 성능이 정확히 예측한 대로 나오는지를 이제 판단하기 위한 어떤 시험을 해서 입증하기 위한 수단인데요. 거기에는 통상적으로 개발된 항공기의 현재 위치와 고도와 속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상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좀 이제 영어로는 좀 복잡한데 그 TSPI라는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요. 어떤 시점에 어느 위치에 이 개발된 항공기가 정확히 있고 그 항공기의 자세와 속도와 고도와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값을 갖는지를 이제 실시간으로 계측해내는 그런 계측 시스템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제 비행기를 타서 엔지니어들이 원하는 기동을 해서 그 기동의 결과값을 얻도록 해주는 시험비행 조종사, 시험비행 기술사, 나는 이제 시험비행 조종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기록된 데이터 또는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굉장히 데이터 양이 많고, 뭐 초당 뭐 몇백 메가, 지금은 뭐 훨씬 그 율이 높아져 있지만 그런 것들 처리해서 실시간적으로 긴급한 어떤 상황에서는 비행 시험을 중단하고 다음 뭐 과목을 한다든지 귀환을 하도록 지시하는 거로 이제 비행 안전과 관련된 어떤 분석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합해서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실제로 이제 비행 시험 시스템이란 그거를 비행 시험을 어떤 걸 할 것이고 어떤 임무를 수행할 것이고 하는 그 테스트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시험 조건들입니다. 비행 시험 조건들을 다 열고 해서 이번 비행 시험에서는 어떤 테스트 포인트를 소화를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테스트 포인트를 또 가져가고 못한 거는 언제 또 비행하고 하는 게 그런 전체적인 이제 플래닝하는 시스템까지 포함해서 이제 비행 시험 시스템 또는 비행 시험 체계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뭐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우리가 체계 개발 이제 출발 막 한 그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 공군의 상황으로는 그 전에 이제 했던 KT-1 ADD에서 KT-1 비행 시험하면서 구축했던 시설들이 시설과 유사한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장비들이 공군 비행단 내에 지금 있는데 그 장비를 쓰려고 가봤더니 이제 KT-1은 아음속이고 그 고성능 항공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TO-10은 초음속이고 뭐 성능이 너무 이제 좋은 항공기다 보니까 이 계측기 자체가 못 따라가는 거죠. TO-10 같이 눈에 보였다가 금세 없어지는 그런 고성능 항공기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했던 게 그러면 TO-10을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긴 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을 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의견, 뭐 검토가 이제 공군 내부에서도 많이 이루어졌고 또 이제 당시 삼성항공 비행시험 관련된 조직하고도 이제 계속 그 디스커션을 토의를 해서 결정된 건 자, 새로운 2개 세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KT-1에 사용했던 ADD의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구형 장비 빼고 새로운 2개 세트를 구축을 해서 필요시에는 동시에 2대가 비행해서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야 된다. 이제 그런 결론을 냈고 그거를 지금 이제 현재 공군 제52 시험평가 전대에다가 새로 시스템을 구축한다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중간에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KT-1 같은 경우는 국가연이 개발 시험도 하고 또 공군의 힘을 빌어서 또 운영 시험도 같은 시설로 했는데 TO-10은 이제 공군과 삼성항공 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게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개발 시험과 공군이 해야 되는 운영 시험을 같이 할 수가 없는 이제
그게 뭐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건 없었지만 하여튼 통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개발 시험은 업체가 해야 되는 거고 운영 시험은 군이 해야 되는 거다. 그것도 이제 운영 시험이 개발이 다 끝난 기체에 개발이 다 끝나서 업체가 개발 시험을 완료한 기체를 가지고 운영 시험을 해야 되는 거다라는 그 전통적인 관념에 전부 다 빠져 있었죠. 그러니까 그 개념을 적용하려니까 우리 체계개발 사업 전체 일정에서 일정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정도 안 나오고 비용도 훨씬 많이 소모가 되고 그렇게 하려면 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계측 장비나 시험 비행 조종사도 업체 개발 시험 비행 조종사가 따로 있어야 되고 군 운영 시험 조종사가 따로 있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시험 비행 조종사도 이중화돼야 되고 모든 게 이중화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체계개발 기간 내에서 주어진 일정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이 원하는 비행 시험을 다 완료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미국에서 새로 나온 이제 비행 시험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업체의 개발 시험과 군의 운영 시험을 통합할 건 통합해서 수행함으로써 기구가 일정을 단축시킨다는 통합시험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이 통합시험 개념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결정을 했고요. 참고로 제가 이제 도표라는 게 준비했는데 잠깐 이제 TO십의 개발부터 설계부터 이제 비행시험, 지상시험, 비행시험 진행되는 과정을 잠깐 설명하고 말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에서 왼쪽이 시작점이라고 보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점점 기체가 완성되고 사업이 종료돼가는 시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비행시험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왜 이게 필요하냐면 전체 항공기 개발 사업의 비용 측면에서는 약 20%가 비행시험 하는 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개발하는 게 2조다 그러면 약 4천억 어치의 가치가 비행시험을 통해서 소모가 되고 최종적으로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굉장히 비용이 부담이 큰 겁니다. 비행시험 자체가. 그래서 통상적으로 비행시험은 개발 초기에 비행시험 기본 계획서라는 걸 이제 미국 사람들은 만드는데 거기에 보면 이 비행시험을 할 때 필요한 국가에서 지원할 자산, 업체가 갖고 있는 자산, 시험 비행 조종사 자산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플래닝을 쫙 짜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이제 비행시험이 지연되거나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누수되는 비용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주 타이트한 비행시험 계획을 해놓고 시작을 하는 게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그림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체계개발 시작돼서 지상시험을 하고 설계를 먼저 하죠. 설계를 하고 제작을 하고 그 제작된 것이 설계된 값들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게 이제 지상시험과 그 다음에 이제 전제 비행 통합한 비행시험 이렇게 이어지는 일반적인 과정을 이제 제가 그림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거기에 이제 초대항산 승인이라는 게 TOC 개발 과정 중간에 딱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행시험을 충분하게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게 성능을 만족했다고 볼 수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법리적인 논쟁도 벌어지긴 했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 TOC 시험 평가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영준 전무님. 예. 이제 카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항공기 개발 업체이고요. 또 그런 만큼 또 이 비행 시험 시스템도 좀 잘 구축이 되고 또 다양한 경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 항공기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이제 업체의 입장에서 이 비행 시험 체계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예, 대단히 사실 꼭 갖춰야 되는 시스템이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인프라를 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앞서서 우리 고 대표님께서 매우 상세히 쉽게 그 얘기를 주셨는데 제품을 하나 만들면 이 제품이
원래 당초의 그 ROC라고 하는 그 요구도 고객이 내는 제품에 나 이런 제품을 원해, 이런 성능이 필요해라고 제시했던 그 많은 다단계의 요구도 패키지가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만족시켰는지는 도면에 나와 있고 시제작 제품에 나와 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테스트를 해서 그걸 확인시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동차 같으면은 열대 사막에서도 팔아서 운영해야 되고 알래스카에서도 운영해야 되고 하니까 거길 가지 않습니까? 그 위장막을 하고 안 보이게 무슨 차인지 겉모양을 숨긴 다음에 거기 가서 그 많은 시간에 장시간 그 극한 환경 테스트도 하잖아요. 이제 이게 지구상의 땅 위에서 하는 기계니까 그렇게 하는데 비행기는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중에서 그 많은 테스트를 다 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뭐 10,000가지의 입증 사항이 있으면 뭐 한 1,000개나 일정 수량은 해석한 리포트를 가지고 가름을 해주는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는 작업도 있지만 대부분은 많은 부분은 아주 특히 중요할수록 진짜 비행시험 데이터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비행 시스템이 가능하도록 인프라가 우리를 도와주는 겁니다. 기술적인 노하우는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이번 한 번만으로 제품이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도 추가로 무장을 많이 단다든지 형상을 조금 변경해서 성능을 업그레이드해서 무슨 특별한 장비를 한 10년 지나니까 이 기술이 발달돼서 우리도 이 비행기에서 써야 되겠다. 자동차로 치면은 반자율주행 뭐 이런 기능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옛날에는 뭐 크루즈를 그냥 사람이 그 속도만 그냥 차가 알아서 내주면은 브레이크도 자기가 밟고 사고 인지를 자기가 해야 되는데 요즘은 앞차가 쓰면 같이 속도를 줄여주고 정지까지 했다 다시 출발하고 하는 반자율이 나오듯이 항공기는 40년을 써야 되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이 계속 들어와야 됩니다, 안에. 그래서 이 부분은 최초의 고객인 공군도 그 시스템에 대한 가부를 판단해서 동일한 인프라에서 동일한 퀄리티의 국제적인 규격의 데이터의 그 신뢰도를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것을 저희가 증명을 해야 되는 게 있고요. 수출을 하게 되면은 대한민국 공군이 A타입을 최초에 개발을 해서 양산으로 쓰고 계신데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뒤에 가면은 B타입, C타입, B타입으로 고객이 그때마다 나는 이런 비행기에 이런 기능, 이런 옵션이 가능하게 해준다면 너희를 내가 한번 공개 경쟁에 참여시켜 주겠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작던 크던 추가 기능들도 동일한 인프라에서 나온 것들을 검증을 해서 그 데이터를 고객에게 신뢰성 있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크게는 이 모든 데이터 고객에게 그 데이터를 다 드리지는 않지만 제품을 살 때 우리가 제품 규격서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냉장고를 사든 뭐를 자동차를 사든 거기에 나와 있는 각종 수치는 그런 테스트 비행시험 테스트에서 확실하게 검증된 것을 가지고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없이는 뭐 사실은 장사를 할 수가 없고 고객에게 표준화된 양산 제품을 나는 1000대를 만들던 100대를 만들던 여기 써 있는 것을 내가 보증할 수 있어요라는 보증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업체가 자기 스스로가 약속했으니까 이제 검증해 보려고 하는 개발 시험, 우리 DT라고 합니다. 디벨롭먼트 테스트. 그게 있고 이제 고객이 내가 양산 비행기를 받으면 내가 운영을 하는 운영자 입장에서 운영 테스트인 OT라는 게 있습니다. 오퍼레이셔널 테스트. 근데 쉽게 얘기하면 DT는 삼성전자가 하는 테스트고요. 그 연구소에서. OT는 주부단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부단이 냉장고를 쓸 사람들이니까 주부단 1000명이 이 냉장고가 시제품이 나오면 열었다 넣었다 과일도 넣어보고 다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엔지니어인 삼성전자건 LG전자에서는 뭐 모터에서 소리가 좀 작아야 된다. 열도 덜 나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최소한 20년은 아무 문제 없도록 해야 된다. 전기를 덜 먹어야 된다. 뭐 다양한 요구들을 자기 나름 보이지 않는 것을 다 검증을 밑바닥서부터 하는 거고요. 주부들은 뭐 신선실은 0도에서 얼지 않아야 되겠다. 애가 아무리 문짝을 여러 번 열고 닫아도 금방 다시 온도를 세팅을 해줄 수 있는 파워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개는 테스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도 찾을 수가 있고 그걸 지금 고 대표님이 얘기하신 거고 또는 각자가 제품 규격서를 보더라도 관심이 다른 운영자 입장에서의 규격과 개발자가 본다면 이 제품 우리보다 세네 가격 대비 굉장히 잘 만들었네라고
볼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이 달리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국내 고객뿐만 아니라 수출을 할 때 다 제시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선정될 때에는 일단은 나중에 와서 그 기술단이 검증하기로 하고 그 에비던스를 증거를 일단은 그걸 가지고 1차 평가에서 뭐 숏리스트로 두세 개 업체가 선정된다든지 최종 업체가 우선적인 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때 기술 평가에 매우 중요한 가장 중요한 마케팅하는 장사꾼들만의 얘기로 평가하지 않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 대표님, 지금 우리 전문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개발자와 운용자의 또 DT와 OT 시험 관련된 부분을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결국 T50 개발할 때 통합 시험단을 구성한 것이 바로 그 두 개의 이 통합 과정 때문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게 주로 어떤 개념이고 어떤 중요함이 좀 있습니까? 네, 이제 지금 앞에 김현님 전문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그 공군측 사업 관리자이면서 또 이 전체를 책임져야 되는, 그러니까 군과 그 업체 간의 차이를 잘 조화시켜서 뭔가 이제 사업 측면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업체는 아까 이제 그 삼성전자가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업체의 개발 시험 평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의 또 이제 나중에 주부단께서 이렇게 평가를 할 때는 입장 차이가 있는 거죠. 개발할 때는 나는 이러면 이게 잘 팔릴 거야라고 해서 개발했는데, 그 주부 입장에서는 나는 꼭 뭐 냉장 그 효능보다는 김치가 더 잘 익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시각차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차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까지 군의 시험평가 제도는 어떻게 있었냐면, 자, 개발 시험은 무조건 업체가 다 완성을 한 다음에 개발 시험이 끝낸 물건을 가지고 군에서 여러 가지 자기 운영 측면에서 여러 가지 평가를 다시 한다, 이런 개념으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운영 시험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그 당시 제도를 따르면 그냥 되는 거였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게 그 체계개발 기간 중에 초도 양산도 해야 되고 뭐 개발 시험도 끝내야 되고 양산하려면 운영 시험 평가를 하지 않으면 양산 승낙이 안 되거든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 안에 뭔가를 하여튼 막 하려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미 공군에서 채택했던 그 CTF라는 그러니까 통합시험단이라는 그런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역사가 상당히 깁니다. 그 통합시험단의 개념은 사실 이제 소련하고 미국 간의 냉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이 획득 최적화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게 1994년부터 내세웠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F-16에서 처음에 그 통합시험 개념을 F-16 개조사업에 적용을 했었어요. 그 개조사업 그거를 그 당시에는 JTF라고 했어요. 우리 이제 컴바인드가 아니고 조인트 테스트 포스라고 하는 그 JTF라고 미 공군에서는 칭했는데 나중에 이제 JTF가 이제 미 공군 시험 평가 조직하고 그 F-16을 만든 락히드 마틴 시험 평가 조직 간의 충돌로 이어져서 나중에 실패로 끝납니다. JTF가.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그 미 공군에서 야 이거는 이런 제도는 있을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한 상태인데 1999년 정도 때 제가 본 걸로 기억이 되는데 나중에 그 미 공군의 랜드 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전문 이제 연구 용역을 하는 부서인데 랜드 연구소에서 다시 한번 최적의 어떤 획득 체계를 만들기 위한 통합 시험이라는 형태를 다시 한번 이제 진단을 해본 적이 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시험 평가 비용의 기간이 한 20%가 줄고 그다음에 비용도 개발 시험, 운영 시험 따로 따르는 것보다 최소한 15% 이상 준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제가 입수를 해서 사실 읽어보고 번역까지 다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해놓고 그때 가졌던 확신이 JTF는 실패했지만 CTF는 이게 성공할 거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2000년 초에 미 국방부에서 CTF를 공식 시험평가 제도로 선포를 해놔요. 선포 규정에 이렇게 딱 언급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미 국방부 획득관리 규정 뭐 DOD 5000.2라고 하는 규정인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통합 시험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업 관리자는 왜 통합 시험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과 이유를 대라라고 거꾸로 그 전하고 입장을 반대로 뒤집어놔서 이제 규정을 해놨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통합 시험의 유효성을 인정을 한 거죠. 미 국방부에서도.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 이제 그때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도 이 통합 시험을 무조건 가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결심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쭉 듣는 과정에서요. 비단 이제 우리 T50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과정을 이제 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 하는 일들에 대한 도전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그것과 마찬가지로 T50 개발 과정 내에 있어서도 지금 통합시험단을 다시 새롭게 꾸려나가는 과정들이 쉽지 않았을 테고요. 또 이전에 했었던 경험들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 또 이제 하나 개척해 나가는 과정이었을 텐데 이 통합시험단 구성하는 부분들도 또 책득하는 과정도 이렇게 어려웠다고 하는데 만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던 모양이에요. 예, 물론입니다.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이제 처음으로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업체가 해야 될 시험하고 군이 해야 될 시험하고 통합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반대 이렇게 했고요. 그 업체가 반대한 주요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공군은 갑인데 그 당시에 자기는 이제 업체는 을이고 그걸 업체가 해야 될 비행하고 군이 해야 될 비행을 통합하면 항상 그 안에서 자기는 을이 될 거고 나중에 욱박지르면 비용도 막 내놓으라고 그렇게 비용도 우려가 되고 군에서 막 압력을 가해서 자기는 이 비행 시험을 해야 되는데 아니야 이 과목을 해야 되고 막 우기면 거기 싸워서 막 싸울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래야지 여러 가지 이제 비용적인 임팩트를 많이 우려했던 것 같고요. 이제 군에서 반대하셨던 분들은 어떤 거냐면
업체 개발 시험이 끝난 제품을 가지고 내가 운영 시험을 해야 평가에 객관성이 있는 건데 업체 어떤 테스트 포인트, 아까 말씀드린 테스트 포인트들, 시험 조건들하고 군 시험 조건을 통합해 가지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거는 객관성에서 문제가 없다,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반대를 했고 저는 이제 딴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반대를 많이 받으면서도 계속 이제 설득을 하고 또 설명드리고 그래서 계속 결국 그 과정을 6개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시험평가 지원과라는 게 현장에 만들어져 있었고 제가 시험평가 지원 과정을 하면서 결국 한 6개월 정도 돼서 나중에는 이제 그 비행 시험을 허가해 주는 부서가 있습니다. 아무리 개발 비행 시험이건 어떤 비행이건 모든 비행은 공군에서 허가를 받아야지만 비행이 가능한데 첫 번째가 이제 그 당시 지금 이제 사천에 있는 3훈련 비행단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고 그 허가는 하루 전에 결정이 되고 그게 공군 작전사령관실에 작전사령부에 통보가 돼서 하루 전에 통보가 돼서 거기서 먼저 승인이 나야 3훈련 비행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은 승인이 되는 그런 이제 승인 구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T50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시험 비행도.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그 최종 비행 시험 승인하는 권한자이신 공군 작전사령관님께 대면 보고를 50분짜리 대면 보고를 하고 그래서 이제 가까스로 그러면 통합 업체의 DT와 군의 OT를 통합해서 비행하는 것을 승인하겠노라 하는 그 승인을 받고 나중에 이제 다시 내려와서 이제 그 조직과 절차를 막 만들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통합 비행 시험 수행 절차 이런 것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여튼 여러 가지 절차들 중에 하나가 이제 그겁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세 분들 모시고 T50 체계 개발에 이르기까지 계약 과정들 또 준비 과정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살얼음 위를 걷듯 조심스럽게 진행되었던 사업이 어느덧 체계 개발의 문턱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안정권이가 싶었지만 또다시 엄청난 폭풍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과연 T50 체계 개발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의 유동성 조절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의 국가 부도를 인정하고 국가 부도 위기. 패닉 한마디로 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청천벽력이죠. 체계 개발 계약 2달 만에 대한민국을 덮친 IMF. 체계 개발이 시작됐으면 지금 당장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뽑는 일서부터가 이게 다 중단된 겁니다. 올 스톱. IMF가 나고 한국이 갑자기 이 T50 체계 개발 사업을 중단을 한다. 그날로 록히드한테 갚아줘야 되는 그런 겁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개발 부담금. 850원, 890원 하던 게 갑자기 한두 달 만에 1,800원, 1,700원 넘어가다가 환율이 2배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300억 원이 필요한데 우리 한국 돈으로 600억 원이 있어야지 지불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곤두박질치는 국가 신용도. 영미계 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개설해야 되는데 열어줄 수가 없다. 꺼져가는 희망. 안 그래도 짧아진 체개발 기간 중에 한 6개월 정도를 또 뒤로 밀어놓은 겁니다. 이 사업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이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나 모든 위기는 과정일 뿐. 결과는 우리가 결정한다. 밤을 새워서라도 비행시험은 우리가 한국인 특유의 도전 정신 가지고 해보자.
우리는 참 이런 위난 극복의 DNA를 갖고 있다라고 느낍니다. T50과 IMF